이제 184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등록사업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비등록사업자에서 아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걸 좀 보셨고, 184를 보시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그 절차가 나오는데,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30개에서 이제 50개로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184에 가운데 1번 사업계획 승인,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다음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지 않고, 대지도 또 있네요. 그쵸? 네. 아까 등록할 때처럼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을 한 번에 30개 이상을 짓거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할 때는, 자, 밑에 보면 단독 30호, 근데 거기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게 50개로 바뀐다는 거죠? 네. 네, 거기 보시면 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거나 한옥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30호에서 50호로 바뀐다. 그 한옥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입니까? 네. 그 옆에 가로 안에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갈 때가 있었어요.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네, 그게 리모델링을 할 때 아까처럼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 아까 우리 500세대가 15% 증가하면 75세대가 더 증가되죠? 네, 이런 게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근데 리모델링 할 때 만약 30개 이상 증가하지 않고 29개 이하로만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 나는 걸 뒤에서 따로 배우실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자, 공동주택 30세대고 리모델링도 증가하는 수가 30개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반 이제 뭐 등록사업자든 비등록사업자든 30개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동주택도 30개 이상인데 50개로 바뀌는 게 뭐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예요. 그 뒤에 가보시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아까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은 빼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그 기업과 니은번 조건을 맞춰서 지으면 이것도 몇 개로 바뀌는 거예요? 50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한옥하고 도시형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지을 때도 50개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네, 완화가 된 거죠. 네, 30개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면 뭐 38개 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이게 50개로 바뀌면 그 38개 40개 지을 때가 건축허가로 간다고요. 네, 그럼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승인권자 이제 관청을 볼 건데, 그 밑에 변경 승인은 참고로 보시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사업하는 대지가 10만 이상이면 시도나 대도시죠. 네. 네,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여기 이제 특광 자치시 자치도 시군으로 좀 바뀌는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나 대도시한테 안 받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경우 요거 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4가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밑에 그 3번하고 비교해보세요. 3번은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데 건축허가로 빼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는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데 상업지역에서 짓는 이게 주상복합하고 농협중앙회가 농어가 주택을 지으라고 돈을 빌려준다고요. 자, 이 하나는 그렇게 쓰세요. 좀 쉽게. 자, 사업계획 승인 제외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 자,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 주택수를 300개 미만을 맞춰서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로 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라니까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그다음 밑에 농협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시골에서 농협이 돈을 빌려줘요. 농어주택 지으라고. 그럼 주택을 몇 개 지을 거냐? 100개 짓는데 100개. 한 번에 100개로 농어주택을 짓는데 이게 사업계획 승인에서 빠지는 거예요. 좀 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30개 이상이면 받으러 가야 됩니까? 네, 아까 50개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그 300세대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수가 막 280개 들어간다니까요. 주상복합 지을 때 평수를 좀 작게 해서 주상복합을 주택수를 막 200개를 놓고 1, 2층은 상가. 이렇게 해도 주택이 좀 200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건물 안에.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주택을 막 100개, 200개를 짓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건축허가로 그냥 빼주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위에 보세요.
거기 위에 저기 3번 사업계획 승인 제외해서 위에 보시면 1, 2, 3, 4번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두 개를 섞어놓고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지금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일단은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여기 보세요. 국가가 구리나 아파트를 짓거나, 여기 토지주택공사 있죠?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으라는 거야. 시도지사 말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사람이 4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좀 줄을 치시고, 두 번째,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이렇게. 자, 그거는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에요. 이건 사업 규모가 커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330만 이상. 자,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지역 균형 개발이에요. 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게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가 총 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이 50% 넘게 공공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거 공기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공기업들하고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할 때하고 330만 이상 대규모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거고 밑에 거기 주상복합 아파트 300세대 미만하고 그 다음에 농협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이 있습니까? 네. 이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를 받을 때 이거를 이제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두 가지를 구별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30개냐 50개냐 요 차이 보셔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한테 안 받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사람이 4개가 있었죠. 1, 2, 3, 4번.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 이게 이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하고 농협 중앙회 그 두 가지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쪽 건축허가로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절차를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 국민주택 의무 비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지 않습니까? 네. 전용 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국토부 장관님이 주택 사업할 때 야, 국민주택 규모로 75%까지 져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1000개를 짓는데 750개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져라. 전용 85제곱미터면 평수는 몇 평일까요? 아니, 평수가 25.7평이죠? 자, 우리가 전용이 85제곱미터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니까 아파트를 살 때는 전용에다가 공용 면적도 사는 거죠? 주차장 면적, 복도, 이런 거, 계단 이런 거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이라고, 20 이렇게. 아파트 나중에 이제 분양받을 때, 이거 우리 분양면적이라고 그러죠?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면적이 105를 사시는 거예요. 105를 사시면 이게 33평이나 32평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수대가 이렇게, 전용면적이 85면 이게 25.7평이라고요. 평으로 환산하시면. 공용부분 20이니까 이건 한 6평 된다고요. 그럼 대충 이게 32평이나 33평을 분양받으시면 그게 국민주택 규모를 사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 네. 그럼 내가 분양평수가 30평이 아니라 분양평수 24평을 사시면요. 그러면 전용면적이 이게 60이에요, 60. 전용면적 60, 18평짜리 사시는 거야. 아파트 우리 살 때 보통 분양평수 24평도 있죠. 네. 분양평수 32평도 있고 더 큰 거는 45평도 있잖아요. 45평은 무조건 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양평수가 32평을 사시면 그러면 전용면적 25.7평을 사기 때문에 그게 85제곱미터 이하를 사시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분양을 24평을 사시면 그럼 이 공용면적은 항상 이렇게 6평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한 60을 사시고 60에다가 더하기 한 20을 사시는 거라고요. 그럼 실제 이제 24평을 사시면 이게 실제 이제 80 정도를 사시는 거죠. 80에서 85 정도 사시는 거예요. 분양평수로 80 정도를 사시면 이게 105를 사는 거면 이게 30평대를 사신 거고 80 정도 사시면 이게 24평을 사시는 거라고요. 이거 저기 학교론 시간에 배우지 않나? 시험 문제 나오진 않나 이게? 안 나옵니까? 근데 학교론 시간에 이거 설명하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근데 그냥 우리가 중개사 하실 때 대부분 다 분양평수는
전용과 뭐가 포함된 겁니까? 공용이 포함된 거니까 이걸 이제 평으로 환산하시면 이게 25.7평이죠? 그럼 20제곱미터가 대충 한 6평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2평이나 33평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런 걸 사시는 게 주로 이제 분양평수가 105로 사시면 그게 국민주택 규모 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국토부 장관님은 국민주택 규모를 항상 전용 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전용 면적을 자 75%를 짓게 하는데 가로 안에 주택조 아파트는 100%까지 지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택조합인 지역 직장 아파트면 큰 평수 없이 무조건 다 30평대나 20평대 분양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택조합 할 때는 100%입니까? 네, 나머지 일반 건설회사 할 때는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를 지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75%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 자, 5번은요,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가 통보가 온다. 자, 60일도 한번 봐주세요. 사업계획 승인청을 넣으면 60일 정도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가 옵니까? 네, 자, 참고로 건축허가 신청하면 15일 걸려요. 건축허가는 15일 안에 답변 통보가 오고, 이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을 넣으시면 60일 기다리시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제가 공사 착공해야 됩니까? 그죠? 공사 착수를 착공 신고하고 5년 안에 착수를 하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바로 이제 우리 분양 절차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양가로 2번에 공사 착수.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거기 이제 승인권자한테 공사 착공한다고 신고하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5년 안에 공사 착수. 근데 그 밑에 단 아까 공구로 나눴을 때는 아까 아파트를 900개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야. 그럼 109 300개 먼저 합니까? 착공 신고를 하고? 네. 그래서 그 5년 안에 착공 신고하고 109 착공 신고했으면 209로 넘어가는 기간은 2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거기 지금 2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네. 최초 공고에 대해서 착공 신고하고 나서 109에서 209로 넘어가는 거는 109 착공 신고한 다음에 2년 안에 또 착공 신고하고 착수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만약에 공고를 분리하지 않고 아파트가 50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네, 그럼 5년 안에 공사 착수 한 번에 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900개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300개 109 착공 신고하고 착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9 착공 신고하고 나서 209로 넘어가는 기한은 2년. 또 209에서 309 착공 신고하는 것도 2년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년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6번인데 자, 그 1년 정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되면 최대 6년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6년까지 착수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건설회사 중에서 보통 이 토지공사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지역조합이 6년 연장하면 1년까지 연장하면 6년 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착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대지소유권의 확보는 아까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가요? 네,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 거기 보시면 대지소유권을 원칙적으로 100% 확보한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 비율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다음의 경우는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받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자, 그게 지금 1번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대요. 지구단위 계획을 앞으로 결정할 지역이다. 그러면 대지를 80% 정도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중에 20%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여기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100%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예외를 얘기했고 예외.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실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 여기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든대요. 네, 그럴 때는 자 100%가 아니라 아까 저 지역조합처럼 80%가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80%? 네, 8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사업계획 승인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확보 못한 부분이 20%가 남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하겠다라는 게 조건이 되면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매도 청구라는 게 확보 못한 부분을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토지를 확보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 지금 188로 가시면 거기 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매도 청구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양가로 1번에서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하고 100분의 80 이상 95% 미만으로 확보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80% 이상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80% 이상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보한 비율이 80% 이상이면 95%를 확보한 사람도 있겠죠. 80% 이상이니까. 그럼 만약에 95%를 확보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럼 5%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 그 5% 남은 땅은 모두 매도 청구하면 된대요. 그럼 제가 만약에 80% 이상 95% 미만으로 확보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80%만 확보했대요. 이렇게. 아니 뭐 85%든 90%든 80%에서 95% 미만 사유로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80%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확보 못한 부분이 20%가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10년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죠. 여기 찾아보세요. 거기 아까 95% 그 다시 한번 그 숫자부터 양가로 1번에 95%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확보 못한 대지가 5%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땅 주인한테 주변에 매매 시세 같은 걸 조사해서 그 시세로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소송 가서 판결문 받으면 강제로 뺏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양가로 2번은요. 80% 이상만 확보한 사람이면 95% 미만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년 이전에 대지를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청구로 주변 시세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가격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고 매매로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주변의 시세 같은 걸 조사해서 시세로 너무 비싸지 않게끔. 주변 시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 청구라는 게 100%를 원래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지역일 때는 80%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95%를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5%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예요. 10년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매도 청구를 넣어서 주변 시세로 팔아라 안 팔면 소송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80% 정도까지만 확보해서 95% 미만이면 확보 못한 20%에 대해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란 얘기예요. 그럼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이런 건설회사 같은 사람이나 지역조합이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고 매매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받고 나서 공사 착수가 이게 5년 걸리죠? 그 지주들이 만약에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땅을 안 파는 경우도 있다고요. 계속 이제 어깃장을 놓고 안 판다고요. 그럼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지금 이런 제도는요, 여기 좀 수용이 있어요, 없어요? 수용은 여기 저기 건설회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 수용은 아니에요. 수용한다고 그러면 이 매도 청구를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수용이면 처음부터 그냥 다 뺏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건설회사나 지역 직장조합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100%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100%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뭐 95% 이상이든 80%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 매도 청구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수용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만 수용할 수 있다고요. 이런 지역조합이나 등록사업자는 이런 매도 청구라는 걸 가셔야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땅을 이런 식으로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보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땅 매입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보면 보통 이거를 해요. 95%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 승인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5%가 남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매도 청구라는 걸 넣으라고 그래요. 매도 청구를 넣으면 이제 매도 청구 받은 지주가 매도 청구를 거절해요. 이 청구권이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로 가시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 길어질 수 있죠?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매도 청구 소송 불응하면. 소송이 또 1심에 또 불복하면 2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공사 착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5년을 준다고요. 5년을 준다고 이렇게. 또 이 중간에 또 분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는 땅을 확보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아까 공구별 승인 나왔네요. 공구별.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몇 세대 이상으로 사업계 승인 받으셔야 돼요? 300세대 이상씩은 줘야 되기 때문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그 사업을 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호수가 600세대 이상은 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절차가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으셔야 돼요? 시군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용검사를 받아라. 사용검사가 여기 아까 시도지사 때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또 시군구로 사용검사권자가 좀 바뀌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있었죠? 사용검사를 그냥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자, 뒤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뭐 15일 정도 이내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근데 그 9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사용검사 이후에도 매도 청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합니까? 근데 그 아파트 단지의 땅을 소유권을 뺏어가는 애가 생겼어요. 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금. 지금 거기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중에서 일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 단지의 땅의 일부를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있대. 실제 소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여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에요. 원래 땅 주인인데, 자, 갑의 동생이 을이에요, 을. 근데 갑이 외국에 멀리 나가 있어요. 근데 을이 형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형이 지금 혼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형이 어디 멀리 가가지고 좀 당분간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이 동생이 나쁜 놈이 형 서류를 이거 위조해가지고 대리인 행세를 해서 땅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아파트 건설회사한테 판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파트 건설회사는 원래 누구한테 사셔야 돼요? 갑한테 땅을 사야지 진정한 소유자한테 사는 거죠. 근데 을한테 사가지고서 을한테 이걸 대리인 믿고 산 거라 이렇게. 근데 이 건설회사가 땅을 아파트를 줬습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을한테 산 땅이 여기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만큼 있어. 이게 지금 을한테 산 땅이라고 이렇게. 근데 원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 자체에서 이 아파트가 쓰면 사용검사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으로 지분. 아파트 여기 소유자들이 지분으로 전체 땅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아파트 소유자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갑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걸 다시 소유권을 이게 갑이 뺏어갔다니까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을한테 산 땅이 원래 이 건설회사 건자거든요. 이 대지하고 아파트 건설회사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가 되고 등기까지 넘어가면 이 원래 땅 자체가 누구 소유되시는 거예요? 이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들 땅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중에서 땅의 일부를 갑이 소유권을 다시 뺏어갔다니까, 이렇게. 소송을 해서. 지금 갑이 귀국해가지고, 야, 내 땅에 왜 아파트가 지어졌니? 이래가지고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지금 을이 건설회사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갑이 건설회사에다 이렇게 등기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대리인인데, 그 을이 나쁜 놈이에요. 을이 이제 동생이 형 땅을 몰래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다 뭐 노름해가지고 다 썼어요, 다 돈은. 그렇게 돼버리면 갑한테서 이게 등기가 이렇게 건설회사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아파트 완공되면 다시 입주자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갑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갔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해서 실수요자가 다 찾아가면 요 땅 자체가 지금 뭐 다시 이게 갑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다시 땅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라는 걸 해가지고.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셨어요? 아파트 단지의 땅 일부를, 그래서 땅이 그다 5%라고 썼어요. 이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전체 땅이 5% 미만이셔야 돼요. 거기다 5%라고 쓰세요. 지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가 얼마큼입니까? 5% 미만일 때. 5% 미만인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 등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한 갑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하고,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다시 이것도 소송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양가로 2번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소송 절차로 들어갑니까? 네. 그럴 때는 4분의 3 정도가 동의해주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럼 매도 청구 나중에 소송까지 하려고 하면 갑의 땅의 크기가 전체 면적이 얼마 되셔야 돼요? 5% 미만이고 2년 지나시면 못해요.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할 때 2년 경과 전에 소유권을 원래 다시 뺏어갔습니까, 갑이? 네, 그럼 뺏어간 날로부터 2년 안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 5%라고 쓰시고 2년도 쓰시고 이렇게. 2년이 무슨 기간이에요? 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갑이 여기 자기 땅을 다시 소유권을 회복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수요자가 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 제기하셔야 되고, 매도 청구 제기는 땅이 너무 크면 못해요. 그걸 갖다가 10% 정도, 5% 정도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실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생긴 건데, 이 조항이. 그러니까 지금 갑이 원래 갖고 있는 땅을 을이 팔아먹었습니까? 갑의 아들이든지 갑의 동생이든지 이렇게 팔아먹으면 건설사가 땅을 잘못 사신 거잖아요. 근데 건설회사는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회사도 잘못이 있고,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소유자가 이 땅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다시 소유권을 민법상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무효니까. 이게 무건들이잖아요, 무건들이. 무건들이니까 다시 소유권을 뺏어간다고요. 그럼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기 땅의 한 5% 정도가 딴 놈한테 넘어갔다니까요. 그 아파트 단지 한 5%가 우리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그거를 사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 사오는 방법이 매도 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도 청구는 대지 사업계 수익을 100% 확보하지 않고 80%나 95% 확보한 다음에 확보 못한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용검사 이후에 하는 매도 청구, 이렇게. 작년도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고요.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너무 뭐 2년 5%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택법상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상황 판단을 못 하시면 뭐 세부적인 것도 당연히 못 하시는 건데, 그걸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자, 이제 191로 가시면 나머지 부분들 좀 몇 가지 세부적인 걸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공유지 우선 매각조항. 자, 국가가 땅을 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국가가 땅을 팔 때 누구한테 먼저 팔 수 있냐면, 국가 자체가 다음 어느 하나의 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자, 거기, 자,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사람이나 주택조합에게 땅을 먼저 팔 수 있고, 땅을 먼저 사간 사람이 2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다시 판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이렇게 팔 일이 있다는 거야. 매각할 일이 있다. 또는 임대를 할 일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원하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팔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업자들이나 건설업자나 주택조합이 사기를 원하면 먼저 팔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사가거나 먼저 이제 임차를 해갔는데 2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채비지 매각 요구는 그거 한번 보세요. 채비지는 우리 저 옛날에 도시개발법 할 때 채비지라는 게 있었죠. 네.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이제 채비지라는 토지를 외부로 팔잖아요. 환지 방식에서.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거 도시개발 사업 있었죠. 현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외부로 파는 토지 채비지. 사업 시행자가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공사 비용에 쓰는 건데, 채비지를 도시개발 사업자가 팔 때 국민주택 짓는 업자가 먼저 사갈 수 있다. 자, 그거 보니까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찾아가서, 야, 채비지를 팔 거면 나한테 먼저 팔아라. 50% 정도 범위 안에서 팔 수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채비지를 팔 때 양도 가격이 중요한데, 자,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TBG에다가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조성 원가 기준으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자, TBG 양도 가격이 시세가 아니라 시세의 80% 정도 되는 금액인 감정가입니까? 이런 감정가. 감정가 기준으로 팔다가 그 TBG 위에다가 뭐를 진대요?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 뭐 이하로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원가 기준으로 싸게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비지를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파는데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면 채비지를 나한테 팔아라. 그럼 채비지 전체 중에서 50% 정도 내에서 먼저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주택 업자한테. 근데 이제 국민주택을 지을 때 감정가격으로 서민들을 위한 집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로 싸게 파는 거죠. 감정가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팔다가 이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감정가보다 더 싼 조성 원가 기준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자, 3번에 보시면 토지의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 사람들은요, 여기. 자, 지역 직장조합이나 등록사업자 말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주택사업을 할 때 강제 수용권으로 다 뺏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땅을 뭐 이렇게 95% 확보하고 80% 확보하고 이게 다 매매로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매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95% 확보하는 게 없죠. 매도 청구하는 거 없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이런 사람들은 토지공사는 국민주택을 지을 때 다 강제로 수용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주택사업이 어떤 사람들은 수용으로 땅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고 이 등록사업자나 지역 직장조합은 수용이 안 되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매도 청구. 저기 95%나 80%를 매매로 확보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설회사는 땅을 수용하지 못하고 매매로 일단 95% 정도로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요. 나머지 5%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불응하면 소송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이용하면 알박기를 할 수 있죠. 부동산 하실 때 어떤 삼성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삼성은 수용권이 없잖아요. 그럼 삼성이 여기다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청주 어떤 지역에다가. 그럼 거기 땅이 필요한 땅이 있겠죠. 그럼 삼성이 그 사업계획 같은 걸 몰래 내 친구가 삼성 다니까 그걸 줬어요. 여기서 한다고 사업한다고. 위치만 딱 확인되면 가서 제일 한가운데 땅을 딱 사는 거예요. 사죠. 근데 무조건 안 파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매매로 팔 때 다른 사람들은 95%니까 다 팔았어요. 근데 나는 5%에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럼 안 파는 거라고. 계속 안 팔고 버티는 거죠. 그죠? 버텼다가 나중에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가죠. 그 매도 청구 들어가시면 계속 소송을 지연시킨다고요. 지연시켜야죠. 그 땅을 안 팔면서 매도 청구 금액으로 이렇게 판사님이 이제 해줄 때 여러 가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핑계대면서 소송을 지생해가지고 1심지면 또 2심 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박기를 하는 거라고요. 건설회사에 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그럼 건설회사는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매도 청구 소송을 나중에 뭐 한다 취하하고 돈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좀 더 받고 넘기셔도 된다고요. 다른 애들은 평당 뭐 이래서 한 500에 팔았는데 나는 평당 1000도 받을 수 있고 1200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공사가 와가지고 내 땅을 아파트 사업한대요. 그럼 알박기를 해요? 다 수용한다니까. 수용하기 때문에 알박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주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4번에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자, 이거 회사채라고 씁니다. 회사채. 자, 이거는 뭐 토지주택공사가 돈이 필요할 때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얼마 이상이에요? 5억 이상일 때 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 5억 정도만 좀 보시고 아까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는 그 자본금 요건은 없어요. 토지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되는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사채가 나중에 회사채니까 밑에 보시면 입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을 적용하고 이게 기명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기명식. 이게 채권 자체가 나중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주택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서 이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건 기명식이죠. 네. 주택 상환사채도 이게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건데 뒤에 보세요.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정도 이내에 주택을 지어서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금 5억 이상인 등록사업자가 제가 사채를 샀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3억짜리 채권 사시면 3년 정도 이내 그 3억에다가 그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만큼의 그
그 주택으로 저한테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시면요. 이것도 투기예요. 투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역 직장조합 있었죠? 그 조합원지를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도하시거나 주택 상환사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누가 웃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시면 이 주택 상환사채가 양도 제한입니까? 네, 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예약이 안 된다. 다만 사채의 채권자가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결혼, 해외 이주 등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나갈 때는 팔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양도 양수하시면 걸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제 공급으로 넘어가 보세요. 공급. 뒤에 보시면 이제 공급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입주자 모집 승인하고 분양가 상한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자 6번 좀 볼까요? 6번. 공급질서 교란 금지. 자, 거기 보시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요거 위반하시면 투기행위이기 때문에 3년 3천으로 처벌하십니다. 자,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음의 증서나 다음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자, 일단 거기다 쓰세요. 195페이지입니다. 자, 누구든지 다음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할 때 저당은 제외. 자, 양도, 양수에 저당 잡히는 건 괜찮은 겁니다. 다음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 중개업자가 알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양도, 양수하면 안 되는 증서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조합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있습니까? 네, 내가 지역 직장조합원, 조합원이 되면 그 지위를 웃돈을 받고 양도, 양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택 상환사채도 있었죠? 네, 주택 토지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 발행한 사채. 또 양도 양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입주자 저축 증서라는 게 청약통장 얘기하는 거죠. 네. 청약통장을 웃돈 주고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이제 청주시가 제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 확인서라는 거 하나 줘요, 저한테. 청주시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해요. 철거하면 이게 철거문증이라고 철거 확인서라는 걸 준다고요. 이주대책자 확인서를 주면 청주시가 짓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증서나 지위는 일반 아파트예요? 일반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 보고 내가 청약한 게 아니죠. 이건 일반 아파트 이외의 아파트를 받는 지위라고요. 내가 지역 직장조합원 가입해서 지위를 얻었다. 내가 주택 상환사채라는 걸 샀다. 근데 청약통장 자체를 거래해도 안 된다. 근데 무허가 건물 확인서라고 내가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철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철거하고 확인서를 주면 얘네들을 양도, 양수하시면 아까 처벌됩니까? 네. 3년 3천만 원 형사처벌도 받고, 자, 밑에 지위의 무효화 취소. 자, 무효화 취소는 뭐예요?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시면 둘 다 지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고, 불법 양수인한테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파트 계약 체결했으면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를 뺏어올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시면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환매,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주고 다시 그 아파트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고 불법 양수인한테 아파트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환매로 뺏어올 수 있어요? 또 나가라고 퇴거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소유권 다 뺏어오고 나서 나가라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입주 자격 제한이라는 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일반 아파트도 10년간 청약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쓰세요. 양도 차익의 몰수 이건 없어요. 양도 차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있어요. 양도 차익. 자, 지금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시면 차익을 얻었어요? 네, 내가 지금 피를 5천만 원 챙기고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그 양도 차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현행 없죠? 네, 그리고 조만간에 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문기사 나왔는데 양도 차익을 몰수한다. 근데 차익 몰수 규정은 없어요. 네,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이 얻은 차익을 계산해서 다 몰수하겠다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건 없으니까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되면 제가 바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정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급에서 아까 우리 195로 보시면 꼭 봐야 될 게 앞부분을 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급을 할 때, 자, 공급할 때도 승인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공급할 때, 아까 사업계 승인은 건설할 때 받는 승인이죠. 이거 건설할 때가 뭐냐면 아까 설계도 같은 거. 아까 설계도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파트를 500개, 900개 지을 거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동배치 같은 거. 동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지을 때 안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도를 그려서 받는 거는 사업계 승인이고, 자,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자, 우리 견본주택이죠? 예,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급이라고, 공급. 예, 이게 바로 보시면 거기 보시면 공급을 할 때, 다른 말로 분양을 할 때. 자, 거기 공급이라는 건 언제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바로 공급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셔야죠.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5년 그 사이에 바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면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은 아파트를 먼저 착수합니까? 네. 그 아파트가 80% 완공되면 그때 가서 분양하는 건 후분양이라고요. 네. 근데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간에 중요한 건 선분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급을 하는데 선분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자, 공급을 할 때 다시 한번 승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자, 이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오픈해야 됩니까? 네,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승인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단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는 안 받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 이번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란 말이 있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즉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려면, 자,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네.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가 분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바로 모델하우스 오픈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이제 그 2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사도. 그럼 지금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무슨 서류 내실 거예요? 분양 관련 서류 있죠? 네. 일단 분양가를 얼마로 분양하겠다. 이 분양가 적은 서류. 또 분양 조건에 우리 저기 발코니 확장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동영상 촬영 파일이 있으셔야 돼요. 모델하우스를 진 다음에 안에 동영상을 쭉 찍으셔야 돼요. 바닥도 찍어야 됩니까? 바닥? 네. 벽지 같은 것들 품질.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여기 입주자 모집 승인 낼 때 여러 가지 그 동영상 자료,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자료 있죠? 근데 이 자료랑 만약에 품질이 낮은 자료를 쓰시면 어때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바닥 그 품질 있잖아요. 품질. 바닥에 재료. 그 재료보다 품질이 낮은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불만 나오니까 그런 걸 확인하려고 이 동영상 자료를 내서 승인을 또 별도로 봐줘야 돼요. 건설회사가. 만약에 아파트 바닥 자재하고 이 벽지 같은 데를 만드는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요. 모델하우스 지을 때는 있었는데 그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니까요. 그 아파트 바닥 그 공급하는 바닥 재재가. 그럼 다른 자재로 바꿔야 되죠. 네. 그때는 기출문제가 뭐냐면 기존 모델하우스에 쓰던 품질보다 좋은 거 쓰셔야 돼요. 밑에 거 쓰셔야 돼요. 좋은 거 쓰셔야 되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거를 품질 이하로 써도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했다니까요.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바닥 재료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부득이하게 공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료를 교체하는 거죠. 교체할 때는 기존 재료보다 좋은 걸 써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품질이 낮은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피해보니까. 그 얘기가 시험 문제니까요. 나중에 모델하우스 이런 거 할 때 이런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까 지금 입주자 모집 승인이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받아야 되는 승인. 자, 그 옆에 복리설은 신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리설은 신고한다는 게 아파트 상가 분양할 때는 신고이다는 얘기예요. 자, 주택 분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까? 네. 그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우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단지 안에 상가도 있잖아요. 네. 그 상가가 복리설이에요. 복리설이라는 게 아까 저기 근린생활에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 분양은 신고로 분양하시는 거고 주택을 분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민간건설회사가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건설애들이 받는 게 뭐예요? 건설애들이 받는 게 사업계획 승인입니까? 네. 아파트 900개 지을 거면 900개 설계도를 그려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는 거라고요. 이건 공급 쪽 관련서이기 때문에 공급. 모델하우스 분양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양 조건.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찍은 자료를 내셔가지고 그대로 아파트를 짓는지를 관청이 감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받으셔야 되고 다시는 이제 그 복리에서는 신고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분양가 제한. 자,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자, 밑에 보시면 공공택지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분양가 이하로 싸게 해야 됩니까? 이 법으로 주변 새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새아파트 시세의 90% 이렇게 새아파트 시세의 80%. 자, 우리 세종시는 새아파트 시세가 몇 프로 줬을까요? 세종시는 아파트 공급할 때 70%에서 제일 싼 데는 60%까지 있었어요. 초창기 세종시 아파트가 대전시 아파트 값이 3억이잖아요? 그럼 3억에 60%면 얼마예요? 368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36, 18이니까. 1억 8천 이렇게 분양했다니까요. 그럼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새 아파트가 나중에 대전시 아파트 시세랑 똑같이 나중에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는 낮춰준 거라고요. 세종시 공무원들 내려오라고 이렇게. 아파트 값을 싸게 줄 테니까 이렇게 저기 전매 차익을 줄 테니까. 나중에 그런 걸 뭐 5년 뒤에 파시면 된다고요. 5년 뒤에 파시면 주변 시세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1억 8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 주변에 시세가 3억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5년 뒤에는 요거 3억 정도 이상으로 팔 수 있죠. 시세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차익을 먹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줬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은 다음에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제 친구도 세종시에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 거기 나중에 물어보니까 10%만 공무원 있대요. 그 나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조사해보면 엄마 아빠 공무원 손 들어보라면 10%가 안 된다잖아요. 거기 이제 다 외지인들 청주 사람 거기 가 있고 대전 사람 가 있는 거죠. 세종시가 이제 공무원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내려올 수 없게끔 이제 구조가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일단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 내려간다고. 혼자 내려가서 주말에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잘 됐죠. 남편 안 챙겨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세종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실패의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리를 이제 근데 실패지만 이제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얘기 그쪽에서 가면 뭐 청와대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청와대 내려오고 국회도 다 내려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기업들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행정도시다 보니까 기업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세종시가 조금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20만, 30만 되나요? 세종시가? 아, 그래요, 거기가. 세종시가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말에 좀 활기차야 되잖아요. 주말에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시 발전은 경제력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경제력은 없고 거기 공무원들만 있으니까 발전할 이유가 없다고요. 소비가 없잖아요, 소비가. 그죠? 공무원들 다 서울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뭐 김영란법을 없애가지고 뭐 접대를 신나게 하지 이것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도 없애든가. 그럼 또 불이가 있으니까 안 되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그걸 보시면 일단은 그 시세 이하로 분양하는데 이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다 공급해야 되는 거고 공공택지는 별다른 말이 없잖아요. 근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국토부 장관님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도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면 장관님이 정해서 그 정한 장소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했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하죠. 민간택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택지는 무조건 다 하시는 거고 민간택지는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관광특구예요. 자, 요 세 개는 공공택지에서 짓더라도 자 공공택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거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를 받은 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입니까? 이런 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땅이 공공택지라도 이 세 가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고급자재를 써서 비싸게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아파트는 빼주시는 거야. 뭐 연립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그 4번에 분양가격 공시의무 요까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농지법은 오늘 못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1시간 빼서 농지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첫 진도 나가는데 일단 1시간 정도를 좀,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어린이날이죠? 네, 어린이날인데 이거 따로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농지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분양가격 공시의무는 이런 겁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분양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원가가 있습니까? 네. 그거를 외부로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공공택지 아니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든 분양가 상한제를 둘 다 해요? 네.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는 공공택지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을 할 때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세 가지로 공개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 밑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어요? 네. 장관님이 정하면? 네, 그럼 그때는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양 원가 공개제도예요.
자, 지금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분양가격 공시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공공택지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그 세 가지 항목으로 공시하셔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외부로. 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있습니까?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공공택지 아니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팔 때는 분양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근데 위에는 3가지 항목으로 공개하고 밑에는 6가지 항목으로 공개한다고요. 둘 다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 뭐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건 아까 보셨고, 뭐 전매행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는 작년도 한번 나왔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봐드릴 테니까 이 정도까지 하시고, 리모델링도 아까 중요한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용지법은 또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지난달에도 못했는데 이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용지법은 2문제니까 뭐 시험 보기 전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